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건 유튜브 레드 사용자를 위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보는 플랫폼에서 듣는 방송이라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누군가는 운전을 하며 또는 각자의 업무를 보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좋아하기도 또는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 카메라 이야기를 듣는 재미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편집으로 다채로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Ever come up out the cracks and try to tell me how to get it poppin' really? Way too motherfucking educated to be spending any time just talking with me. Many people waiting on me in the lobby trying to. 현재 제가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몸도 좀 많이 피곤하고 작업도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눈에 여기 흰자를 보시면 실핏줄이 좀 다 터졌어요. 어차피 듣기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나 혐오스러운 분들은 지금 화면을 닫고 오디오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좀비 같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단렌즈와 줌렌즈,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입니다.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고민이 되죠. 실용성을 따지면 줌렌즈가 맞는데, 또 어느 정도 화질이나 조리개를 생각하면은 단렌즈가 좋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렌즈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줌렌즈보다는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밝은 조리개 단렌즈가 많죠. 기본적으로는 다 밝아요, 단렌즈가. 그리고 가볍고, 또 가격적인 면도 줌렌즈보다는 저렴하죠. 굉장히 낮은 조리개를 가지고 최상의 화질을 뽑아내는 고급 단렌즈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줌렌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게 맞습니다. 조리개가 밝고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화각대를 촬영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좀 아무래도 고민이 될 법하죠. 물론 줌렌즈의 이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화각대를 커버하고, 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은 거에는 낮은 조리개의 줌렌즈도 있긴 해요. 하지만 초보자 입장이라면 제한된 화각 속에서 어떤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단렌즈를 추천을 드려요. 한계라는 거에 부딪혔을 때 진정 그때서야 뭔가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창의성이 발휘돼야지 뭔가 내 사진에도 개성이라는 게 실리는 거고, 또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수록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노출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거나 어두운 상황에서 노출을 맞추기가 힘든데, 낮은 조리개의 단렌즈가 있음으로 해서 ISO를 한계치까지 굳이 올리지 않아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노출이 확보가 된다는 거, 그런 이점이 있고요. 줌렌즈도 물론 좋죠. 다양한 화각대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무언가 사진을 공부를 하고 카메라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단렌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줌렌즈는 다양한 화각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리알을 받게 돼 있어요, 렌즈 안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 각 화각대마다 어떤 좋은 화질을 뽑아내기가 좀 버거운데, 또 아무리 괜찮은 화질을 뽑아내는 줌렌즈라고 해도 단렌즈만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단렌즈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단렌즈의 이점은요, 밝은 조리개로 부족한 노출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보케 표현,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16mm 단렌즈인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라든지 어떤 제 방의 모습이 보케가 일어나죠. 우리가 사진 찍는 수많은 의미 중에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사람이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아웃포커싱, 흔히들 말하는 아웃포커싱이나 보케 표현을 카메라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죠. 이런 이점도 있고요. 게다가 줌렌즈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가벼워요. 가볍다라는 건 들고 다니기 편하다는 거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는 건 많이 찍게 되고, 많이 찍게 된다는 건 오히려 더 많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어떤 변환이 되지 않는 그런 화각대, 그 화각대 안에서 다양함을 구상하고 공부하고 또 경험해 봄으로써, 그렇게 되면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도 가지게 됩니다. 사진가라면 적어도 내가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진가라면 일반인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굳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나는 너무 또 줌렌즈가 가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꼭 단렌즈를 또
억지로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줌 렌즈도 그거에 따른 이점도 있고 또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낮은 조리개와 적은 가격대 단렌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줌 렌즈도 워낙에 또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카메라 브랜드라는 회사들이 이 카메라 업계가 너무 상업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상업적이고, 만약에 줌 렌즈를 단 렌즈만큼의 좋은 화질과 또 그만큼 낮은 조리개, 고정 조리개라고 하죠. 그런 조리개로 출시를 한다 그러면 다 줌 렌즈를 사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출시는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가까운 렌즈도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워낙 비싸죠. 거의 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줌 렌즈든 단 렌즈든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저에게 뭔가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 렌즈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유가 되신다면 뭐 두 개 다 들이시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1855 가지고 대만 여행 갈 때 가져갔는데 T3여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T3가 약간 후지필름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고, 또 1855 우리가 앞서 말했던 줌 렌즈 무게가 좀 있죠. 줌 렌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통이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 다양한 화각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본인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요,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 하거든요. 또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자꾸 스마트폰으로만 사진을 찍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절대 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과 진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거는 이미 그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감성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사진 나온다 해도 다른 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들고 다니는 게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렌즈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또 가벼워도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묵직한 맛이 있는 걸 저는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세로 그립 이런 것도 일부러 끼우고 다니고, 또 옛날에는 막 대포만한 렌즈를 일부러 끼우고 다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의뢰인이나 저한테 촬영 의뢰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이 대포만한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막 되게 신임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거. 굳이 그런 카메라, 현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굳이 그런 카메라 들 필요 없는데도 괜히 그런 카메라를 들고 가야지만 그 사람한테 어떤 신뢰성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옛날에는 막 무지막지하게 큰 거 들고 다니고도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세상이 좋아져서 미러리스가 대세죠. 작은 바디에 좋은 화질을 풀프레임이 달려있는, 뭐 어쨌든 너무 가볍기보다는 약간 묵직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초보자분들이고 아직은 뭔가 직업이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가벼운 걸 자주 들고 다니면서 자주 찍어야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 줌 렌즈와 단 렌즈 선택하려면 단 렌즈라는 거.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작가님은 인스타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시나요? 라이트룸으로 인스타에 화질 좋게 올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 질문하신 분과 같아요. 뭐 인스타에 따로 설정하는 것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컴퓨터에 있는 거 작업 끝내는 거 핸드폰으로 옮겨서 핸드폰에서 바로 인스타로 올리기 때문에 화질 괜찮던데요. 나쁘지 않던데. 영상은 좀 인스타그램 그 자체 내에서 인코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에 영상이 용량도 크고 하니까. 근데 사진은 그대로 올라가던데요. 따로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저도 그냥 올립니다. 거기에 뭐 인스타 내부 프로그램에 설정하는 게 있었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이걸 1대1로 올리냐 아니면 전체 샷으로 올리냐, 이걸 고민하지 그냥 올립니다. 뭐 화질 좋게 올리는 방법 따위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저 같은 경우 여행 사진을 조금이나마 찍고 있는데 밖에서 초상권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상관을 안 하는데 국내에는 몰카, 도찰 등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뭐 제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좀 신경이 쓰이죠. 막 어떤 특정적인 배경이 너무 예뻐서 그걸 찍으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찍기에는 내가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담겨 있는 그런 샷을 찍으려니까 좀 초상권 문제도 좀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제 입장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찍어요. 왜 안 찍냐면 저도 물론 해외 나가면 찍기는 하는데 저는 뭐 외국인이니까 덜 보수적이니까 좀 약간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니까, 도찰, 몰카가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엄청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희 나라는 조경이 예쁘지가 않아요. 간판부터 어떤 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통일성도 없고요. 어떤 일본이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판 하나를 달더라도 시의 허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 자체를 조경을 일정하게 어떤 통일감 있게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하듯이 그런 식으로 꾸미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막 뭔가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못하는데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사람들 비판을 좀 할게요. 사람들도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건 뭐 다수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DDP나 이런 동대문 이런 거 많이 가시죠. 이런 데 보면, 그런 데 가면 막 그런 거 한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나름 패셔너블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스트릿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본데 저도 가끔 그런 사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거기에 막 엄청 멋있다, 심플하고 정말 참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패션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패션이라는 건요,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주체가 되는 사람, 옷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그 사람 자체가 멋있어야지 뭘 걸쳐도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냥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인간미라든지 매력이 느껴져야지 그 사람이 걸쳤는 것도 멋있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옷을 잘 입는다 하면은 남자면은 뭐 약간 기생오라비 같고 여자면은 좀 뭐 걸그룹 같은, 뭔가 센스 있고 세련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데 굳이 그 사진을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을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막 옷들이 굉장히 화려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주체가 되는 각자 개인은 멋있죠. 물론 서양권이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스타일에 관한 개념이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그런 서양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 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외 같은 거 나가면 어딜 돌아봐도 웬만한 곳은 다 예뻐요. 예쁘고 거기 배경에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뭔가 멋스러운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그러기가 쉽나요, 솔직히? 일단 거리도 안 예쁜데 막 간판도 그지 같아. 간판 디자인을 잘하는 곳을 쉽게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 다 그지 같고, 근데 거기에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뭐 정말 그지 같은 애들은 등산복 아니면은 뭐 추리닝을 입더라도, 저도 자주 추리닝을 입거든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추리닝을 자주 입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그지처럼 입지는 않아요, 솔직히. 물론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겠지만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괌을 갔다 왔는데 괌이 미국이죠. 미국 영이고 자치로 돌아가는 그런 미국령의 섬인데 뭐 거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니까 양아치고 뭐 약간 방건달식인 좀 이렇게 까불락거리는 애들이 있죠. 근데 걔들 보면요 되게 스타일리시해요. 되게 멋있어요. 애들이 좀 양아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와 진짜 존나 욕밖에 안 나오죠. 좀 병신 같아갖고 아니 배때기는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배때기를 강조한다고 또 달라붙는 옷은 그렇게 입어대죠. 게다가 특정적인 브랜드 지금 생각나는 거 옛날에 나 어렸을 적에는 EXR 뭐 르꼬크 휠라 또 뭐 있죠 막 그런 뭔가 양아치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브랜드 뭐 요즘에는 등산복이 유행이니까 또 막 놀스페이스부터 아니 세상 어디에 일반적으로 등산복을 입어도 그렇게 촌스럽게 입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근데 지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느낌을 가지나 봐요. 추리링도 좀 입는다 싶으면 그 나이키 조끼 있죠. 약간 근육처럼 보이는 근육 돼지처럼 보이는 나이키 조끼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병신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꾸몄는 애들은 저는 그 손가방 같은 거 있죠. 그걸 파우치라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남자가 무슨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저는 좀 굉장히 하여튼 한국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분이 초상권에 관해서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초상권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외국에서는 가끔씩 뭐 찍기는 하는데 어떤 그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찍기는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찍어본 적은 거의 그냥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찍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찍을 만 해야지. 뭐 배경이 예쁘기를 해. 그렇다면 뭐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분위기를 내기를 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거에 뭐 제가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다, 존나 멋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좀 길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다른 질문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뭐 몰카, 도찰 등이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경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국에서 뭐 그런 거 웬만하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정말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딴지를 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죠.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치 않아서 물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을 할 건데 의도치 않게도 내가 찍혔어. 근데 내가 찍히는 걸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그런 거 사진 찍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러면 당연히 찍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초상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상권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정인이 어떻게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사진이면 초상권이 확실히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예를 들어 뒷모습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초상권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만 나온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찰이나 이래 몰카는 그런 걸 찍는 게 아니죠. 뭐 가슴이랑 엉덩이 이런 거 찍는데 그런 거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뭔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타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나 담배를 좀 피우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질문, 편집이나 보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건 유튜브 라디오라는 어떤 컨텐츠예요. 제가 따로 만들었는 건데 말로만 최소한의 편집으로 말로만 하는 건데 편집이나 보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걸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거기다가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물론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쓰잘데기 없는 편집과 보정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새끼가 이미 찍었는데 저 새끼도 찍고 있고 저 새끼가 찍은 거 이 새끼도 찍고 있고 근데 이 새끼가 찍은 게 저 새끼가 찍은 거랑 다르면 괜찮은데 이 새끼가 찍은 거랑 저 새끼랑 찍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 새끼가 찍은 거를 그 새끼도 또 찍고 있어요. 저는 좀 이게 너무 병신 같아요. 병신 같아 보여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편집이나 보정 방법 올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기술이잖아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씩 조금씩은 1대1 교육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뭔가 이렇게 공개해서 가르쳐 드리기가 뭐 아낀다? 가르쳐 드린다고 뭐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새끼 그 새끼 이 새끼가 다 찍고 있어서 굳이 내가 나도 내가 뭔가 더 색다르면은 올릴 법도 한데 그렇게 색다르다면 그건 한 사람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걸 또 올리자니 좀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 저도 봤거든요. 몇 개 추천이 뜨니까 몇 개 봤는데 뭐 그다지 걔네가 굉장히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뭐 몇몇 소수의 분들을 빼고는 얘들이 정말 기술이 있어서 올리나 아니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올리나 아니면 지도 어디선가 봤던 거를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올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저 새끼 이 새끼가 나오는 거겠죠. 자, 편집이나 보상 방법 일단은 물어보셨는데 말이 좀 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편집 보상 방법 뭐 남들과 같죠. 라이트룸으로 하고 포토샵으로 하고 뭐 영상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뭔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자면 자, 라이트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트룸에 보시면 한글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트룸에 어두운 영역, 뭐 밝은 영역 이렇게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톤 조절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만지시면 아마추어인 게 너무 티가 나요. 뭐 본인은 나름대로 되게 멋있게 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다가 그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특히나 초보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게 거기 샤프니스 건드는 쪽 보면 부분 대비와 뭐 디헤이즈나 요번에 이제 텍스처라는 것도 새로 생겼던데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너무 과하게 쓰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볼 땐 대부분인 것 같아. 그건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거 만진다고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대비가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명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컨트라스트라는 게 흑과 백이 있으면 그거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부분 대비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거를 끌어올리긴 하는데 너무 과하게 쓰진 마세요. 뭐 어떤 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섀도우 톤 올리고 부분 대비 그 샤프니스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특이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버릇을 이미 들인 분들이 계시던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정도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색감을 만진다고 뭐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한다고 막 색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의 톤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후지를 제 거 보시는 분들 후지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필름 시뮬레이션 중에 클래식 크롬 같은 거나 이터나로 사용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약간의 톤 조절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톤 조절만 살짝만 해줘도 그게 본인만의 어떤 색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XA3를 알아보고 있는데 입문자용으로 가볍게 쓰기에 괜찮을까요? 저는 렌즈 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렌즈 교환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여쭤봅니다. XA 시리즈 있죠? 3, 5, 7. 요번에 7도 나왔던데 제가 5를 써봤어요. XA5를 써봤는데 정말 그지 같아요. 카메라 완전 그지 같고 완전 개똥 쓰레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화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센서 자체가 후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후지는 이제 자체 센서를 개발한다고도 하는데 그건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는 거고, A3, A5, A7은 그리고 XF10 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 센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의 어떤 색감을 입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뭐 7이나 3는 안 써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5를 써봤는데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자가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카메라 살 때 필요한 세 가지가 포인트로 제가 찝어줬는 게 있는데, 화질과 포커스 AF와 그 다음에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에서 설정 탭으로 넘어가고 어떤 탭으로 넘어가고 막 빨리 뭔가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 그 속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속도가 엄청 느리고 버벅대요. 얘가 무슨 286 컴퓨터처럼.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뭔가 그 안에 LCD 창의 화질도 그지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그지 같아요. 요즘 카메라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 걔보다 센서가 작은, 걔가 지금 크롭 센서인데 걔보다 센서가 작은 RX 시리즈가 있어요. 소니에. 걔가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XF10 걔가 더 빠릿빠릿해요. 걔는 A5는 뭔가 하여튼 굉장히 그지 같아요. 그지 같고 뭐 사진은 잘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잘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지금 후지에서 한창 밀고 있는 자체 개발 센서가 아니라 다른 센서예요. 그거는 걔는 좀 다른 센서라서 뭐 최상의 화질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솔직히 디자인도 뭐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렇다고 뭐 뷰파인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매력이 하나도 없는 카메라예요. 걔는 좀 정말 잘못 나온 시리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A5를 굉장히 욕하고 있는데 A7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냥 얘들이 장사꾼인 거지. 겁나 막 이 버라이어티한 이 물량, 종류, 포맷 겁나 많죠. 카메라 종류가 후지필름 안에서만. 그냥 이게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뭔 소리야. 저는 개인적으로 A 시리즈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괜히 샀다가 어디 처박아 둘 거밖에 안 되니까요. 입문자용으로 가볍게 쓸 거면 XF10으로 쓰세요. 그게 차라리 가격적인 면도 더 낫고, 제 A3나 A5, A7, 3으로 해서 렌즈 또 사야 되잖아요.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이래서 저는 단렌즈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100F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화학대를 경험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떤 한정된 거에서 기계에 기대지 마시고요. 기계에 기대지 말고 어떤 기능에 기대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입문자고 초보자라면 기술을 연마를 하고 감성을 익히고 사진을 많이 봐야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찍는 것보다. 근데 무슨 자꾸 막 새로운 렌즈 드리고 이게 안 되니까 저 렌즈 드리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저 렌즈 드리고, 그건 좀 너무 사치인 것 같고요. 그럴 돈으로 해외여행 더 가세요. 해외여행 더 많이 가고, 차라리 스마트폰을 들었다고 한들 해외에 가서 더 많은 장면들을 보고 눈으로 익히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저런 A3나 A5, A7 같은 그지 같은 카메라 사가지고 계속 막 렌즈에 사치라고 말씀드렸죠. 또 돈을 막 뿌리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최소한의 카메라 XF10을 사서 그 카메라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입문자용이라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XF10이 가장 입문자용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단순한 기능과 가장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뭐 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걔는 디카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디카. 그래서 저는 입문자용이라면 굳이 입문자용이라면 XF10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다들 너무 눈이 높아져서 걔를 사용하기에도 좀 많이 모자란 격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A3나 A5, A7 또 뭐 T100이라는 카메라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그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제일 괜찮은 거는 입문자용으로 좀 약간 완전 저가의 모델은 저는 XF10, 고가의 모델은 X100F, 그러니까 X100 시리즈죠. 그쪽을 추천드리니까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이제 그때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T3나 아니면 뭐 프로 시리즈도 있고 뭐 T30, T10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T30이나 뭐 T20, T10 이 시리즈에 관해서도 솔직히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아무튼 A5, A3, A7 추천 안 합니다.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주관이 너무 강하죠.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작가님이 영상 쭉 보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오스 R 렌즈들 다 처분하고 XT3로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번들킷을 하나 사고 단렌즈를 추후에 구매할 예정인데 어떤 걸 추천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원래 쓰던 렌즈는 24-105 그리고 35mm이고 사진은 풍경 위주였다가 인물 쪽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뭔 말이에요? 사진은 풍경 위주였다가 인물 쪽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냥 풍경도 찍고 인물도 찍는다. 그러니까 다 찍는다는 얘기죠. 뭐 굳이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그냥 풍경도 찍고 인물도 찍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근데 어떤 렌즈를 추천하냐고요? 캐논에서 후지로 굳이 넘어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나 때문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후지를 쓰는 건요,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잘 안 쓰고 있어서 쓰는 거지. 막 요즘 카메라는 다 좋아요. 근데 굳이 뭐 좋은 거 들고 있는데 그것까지 처분해 가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필요는 없고요. 이쪽이 아니죠, 뭐. 그냥 뭐 후지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네, 뭐 아무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일단 번들킷 하나 사고 단렌즈를 추후에 구매할 예정인데 어떤 걸 추천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번들킷이라면 아까 질문에도 나왔던 1855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1855,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뭐 단렌즈 추천하시는데 후지에도 35mm f2가 있고 50mm f2가 있고 23mm f2가 있어요. 저가형 렌즈인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후지논 렌즈는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일단은 뭐 소니의 칼사이즈만큼이나 후지논은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자꾸 돈 빌려준다고 전화오고. 어쨌든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23mm, 50mm 그 다음에 23mm, 35mm, 50mm f2 렌즈가 있어요. 걔네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 말고 좀 약간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풍경도 찍었다가 인물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어쨌든 다 찍고 싶은데 단렌즈 뭔가 한 개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렌즈 지금 저를 찍고 있는 16mm 1.4를 추천을 드립니다. 광각이고요. 광각인데 조리개 수치도 엄청 낮아서 인물을 찍을 때 어떤 보케도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또 광각이니까 배경 찍기에도 좋겠죠. 화각이 넓으니까. 근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정리하고 오실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에오스 R 렌즈들이라면 뭐 좋은 렌즈인가요? 제가 캐논은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는데 단렌즈 좀 좋은 화질 좋은 낮은 조리개의 단렌즈는 16mm 1.4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물을 완전 완벽하게 찍고 싶으면 90mm
또 있습니다. 후지의 90mm f2라고 걔도 괜찮고요. 근데 가성비 좋은 건 23mm, 35mm, 50mm f2 렌즈가 있는데 걔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혹시 이거 듣는 분들 말고 보면서 듣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냥 지금 제 눈을 보면은 너무 혐오스럽죠? 좀비 같고. 솔직히 제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쓸데없이 막 바쁜 건 아닌데 작업이 되게 많아요. 바쁜 건 아니지만 작업이 많다. 뭐 똑같은 얘기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카니오님은 X 프로 3 후면 액정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X 프로 3 후면 액정 맞아요. 요번에 이제 X 프로 3가 나온다는데 이 X 프로 3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후지 필름에서 그 플래그십 모델 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T 시리즈가 있고 프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T3는 이미 나왔고 프로 3가 요번에 이제 2019년 9월 20일에 행사 중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굉장히 독특한 그 LCD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컬러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블랙과 듀라 블랙, 듀라 실버, 듀라가 뭐지? 티타늄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이 컬러감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후지 필름이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컬러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는 광학과 전자식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데 광학 모드는 선명도를 향상하고 왜곡을 억제했으며 넓은 화각을 제공하여 촬영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뭐 어쨌든 그 뷰파인더가 전자식과 그 광학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현재 X100F에도 들어있는 기능이죠. 참 좋은 카메라예요. 100F가. 그리고 뭐 전자식에는 뭐 고해상도 향상된 대비 뭐 넓어진 색 공간 이렇다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고. 그래서 얘네가 뭐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한들 뭐 이런 거는 주의 깊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프로3도 뷰파인더가 광학과 전자식 두 가지를 동시에 이거 옛날에도 지원하지 않았나? 100F에는 이미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100T에도 그랬었고. 근데 프로에는 원래 없었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걸 지원하고 그건 다 집어치우고라도 LCD 패널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그 옛날 아날로그식 필름 카메라에서 얻어왔는 어떤 그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 이거 니콘 FM2라는 카메라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듣는 방송인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은 또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고 싶잖아. 죄송해요. 근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듣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들으셔도 되고 보고 싶으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필름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이런 면이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필름 각을 뜯으면은 그 뭐라 그러지? 필름에 ISO 수치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후지 ISO 200 뭐 아니면은 뭐 코니카 ISO 400 뭐 이런 필름의 어떤 네임 그리고 어떤 필름에 어떤 색감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적혀 있어요. 그걸 뜯어서 여기다가 꼽아 놓는 거거든요. 그 옛날 필름 시대 때는 디지털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필름을 넣어놨는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필름 앞부분에 꼭다리를 째서 필름 각에 그 꼭다리를 째서 여기다 끼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프로3에 그 기능을 넣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자, 이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LCD 창을 박아 넣었어요. 마치 옛날에 필름 카메라에 필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필름인지 그리고 ISO가 몇인지 그런 거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DSLR 고급 기종에 보면 위쪽에도 LCD 창이 달려 있거든요. 걔를 여기다 갖다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우습게도 얘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열면은 LCD 창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얘네는 히든 LCD라고 말을 하네요. 그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카메라를 출시를 했다라는 건데, 개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 X 프로 3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고, 하지만 굳이 너무 억지 부린다라는 느낌? 저게 뭐한 짓이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만약 제가 한 2년 3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그 개성 있어 보이고 독특하고, 또 저런 걸 또 특히나 저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느낌도 강하고요. 억지로 마치 더 이상, 지금도 스마트폰 보면은 막 쓸데없는 기능 많이 부가적으로 넣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좀. 만약에 제가 저 카메라가 출시가 됐을 때 욕심이 나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뭐 감성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굳이 저거를 프로2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거를 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뭐랄까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현재 여러분의 어떤 카메라든 그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카메라든 그 버튼을 눌러보면요, 지금 현 모습 그대로 LCD 창으로 찍고 있다가도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만 나오는 창이 있어요. ISO, SS, 뭐 F,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값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걸 또 만들어냈다? 근데 그거를 뭔가 이래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건 칭찬할 만하지만, 솔직히 저게 독특할까요? 독특한 건 맞는데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나왔고, 그리고 LCD 창을 보려면 굳이 또 이걸 열어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 프로 시리즈를 즐겨 쓰시는 분들에겐 좀 희소식이겠죠. 이제 LCD 창을 로우 앵글로, 그러니까 앵글을 바꿔서 촬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이거 LCD 창 자체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희소식일 수 있겠으나, 로우 앵글은 되는데 그럼 하이는 어떻게 찍는 거죠? 얘가 이렇게 LCD 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열리는데, 그러면은 로우는 이렇게 찍는다 쳐도 하이는 어떻게 찍지? 참 그래요. 뭐 저는 긍정적이지도 딱히 부정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차 제가 말씀드린 건 사진은 감성이니까, 그런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기엔 너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F도 만약에 백F 후속작이 나오는데 저딴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왠지 제 예감이 저딴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백F의 후속작이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쟤네는 뭐 포맷이 워낙 많으니까 저 카메라만은 저렇게 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쟤네는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 거의 비슷한 모델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상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싫으면 뭐 T3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LCD 창을 보면서 참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은 큰 방향을, 아니면 프로 1 시리즈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낸다라는 건 그냥 약간의 감성을 비유한 뭔가 장난? 그런 느낌이 솔직히 더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제가 또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쭉
대체적으로 질문들이 기계 위주인 것 같아요. 기계와 어떤 성능에 관한 위주인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실생활의 어떤 사진에 관련된, 그리고 굳이 사진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뭐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컨텐츠는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